네, 제13장 행정개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변동시키는 게 행정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개혁의 추진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가 행정환경의 변화입니다. 이 말은 시민들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변화하고 있는데 행정은 그대로 종래의 어떠한 좀 오만한 그런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구태의연한 행정 기법으로는 시민을 더 이상 만족시킬 수가 없다. 여기에서 이제 행정개혁이 추진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배경은 정부 불신입니다. 시민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정부에 대한 불신. 그게 바로 그런 불신 현상이 팽배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정부보다도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은 그러한 변화에 부합되는 개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데서 행정개혁이 추진되었던 겁니다. 화면 두 번째 접근 방법을 보면요. 접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가 구조적 접근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기술적 접근 방법. 세 번째가 행태적 접근 방법인데요. 이 부분에 별표 하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조적 접근 방법을 보면요. 이것은 어떠한 논리의 바탕을 두는가 하면 최적의 업무 수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예를 든다면 어떤 구조 변수를 들 수 있는데요. 구조 변수. 그 구조 변수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분권화 수준이라든지 혹은 통솔 범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조 변수에 속하고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구조 변수 중에 하나가 조직 계층 간의 의사전달 체제의 개선. 이것도 구조적 변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구조적 변수의 예로서 한 세 가지를 들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가 분권화 수준, 두 번째가 통솔 범위의 조정, 세 번째가 의사전달 체제의 개선.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면 이건 구조적 접근 방법의 종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기술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업무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요. IT 기술이 도입되잖아요. 그럼 IT가 도입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BPR이라고 합니다. BPR이 따르게 되는데요. BPR에서 맨 마지막에 R이 리엔지니어링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P는 프로세스, 절차, 그리고 기업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BPR이고요. 이런 거라든지 또는 행정 전산망을 정비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분석 기법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게 다 기술적 접근 방법. 정리하면 기술적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종류가 행정 전산망의 정비, 새로운 분석 기법의 도입, 또 IT 도입에 따른 BPR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행태적 접근 방법인데요. 행태라는 것은 행동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조직 발전, OD라 그러죠. Organization Development, 조직 발전입니다. 조직 발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구성원들을 X 이론적인 인간에서 Y 이론적인 인간으로 행태를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X 이론은 사람을 좀 나쁘게 보는 거고 Y이론은 사람을 좀 좋게 보는 이론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X이론적인 인간을 Y이론적으로 바꿀 것인가, 인간으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 조직 발전에서 중요시하는 훈련이 감수성 훈련. 이 감수성 훈련을
실험실 훈련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실험실 훈련. 그래서 감수성 훈련의 주된 목적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감수성을 좀 높이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수성을 늘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 1번입니다. 일반적 특징. 1번 보겠습니다. 행정개혁은 주로 대내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행정개혁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대외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행정개혁은 관련자들의 저항을 수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요소도 물론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4번에 보면 행정개혁은 장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행정개혁의 속성 아닌 것. 거기 보시면 4번을 보겠습니다. 시간적 단절성 아닙니다. 행정개혁은 단절적이라든지 혹은 일시적 변화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행정개혁은 지속적이고 그다음 계획적인 그런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4번이 해당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BPR 아까 설명드렸죠. BPR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보면은 조직 문화도 개혁의 대상이거든요.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조직 개선을 위한 논의, 이것은 업무 절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업무 절차이지 여기 말하는 구조, 기술 이런 거 거리가 뭡니다. 틀렸고요. 3번 보면은 공공부문, 이 공공부문이 민간 부분처럼 그렇게 리엔지니어링 환경이 같을 수가 없죠.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틀렸고요. 4번에 보면 프로세스의 개선 그렇습니다. BPR, 그러니까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 됩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2절의 행정개혁의 과정입니다. 화면 1번의 과정인데요. 케이던이라고 하는 학자는 4가지 단계로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혁의 필요성 인식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인식이 되면 두 번째가 행정개혁안의 작성입니다. 개혁안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요. 이 개혁안에서는 한 3가지가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개혁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개혁을 어떤 범위에서 할 거고 또 어떤 수준,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으로 개혁할 건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할 건가 이런 걸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개혁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혁을 좀 급진적으로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할 건가 이런 걸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가 그 개혁안을 누가 작성하는가, 작성의 주도자가 누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의 어떤 외부자가 할 건가 아니면 조직의 내부자가 할 건가 이런 면이 있거든요. 여기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 전에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어땠을까요? 효과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효과가 낮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쇄신위원회는 조직의 외부자였거든요. 그 구성원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니까 그것은 실행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4단계 중에 이제 두 번째가 행정개혁안의 작성이었는데 여기에는 3가지로 세분된다. 하나가 개혁의 범위와 수준 결정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개혁 전략 수립입니다.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 세 번째가 개혁안의 작성 주도자가 누구냐, 그 조직의 외부자가 하느냐 내부자가 하느냐. 그래서 제가 행정쇄신위원회 예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3단계 오면 개혁안의 실행입니다. 개혁안의 실행. 그 개혁을 실현하는 거죠. 여기서나 유의해야 될 게 포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획되다. 그래서
개혁을 실행을 하는 개혁의 추진자가 개혁 대상자로부터 포획을 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개혁 대상자들의 영향에 이 개혁 추진자들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개혁 추진자들이 이 개혁 대상자들의 심지어 이익을 옹호하고 나서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개혁의 평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화면 2번에 보면 필히 그 저항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그 저항의 요인입니다. 저항의 요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득권을 침해받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인데 중요한 건 제도의 경로 의존성을 들 수 있어요. 제도의 경로 의존성. 이 경로 의존성은 뭐냐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필히 바꿔야 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해오던 대로 그대로 지속되는 게 제도의 경로 의존성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현재의 이 제도를 좀 더 변경시키고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제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게 바로 제도의 경로 의존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항의 주된 요인이 되죠. 그러면 이러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제적 방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강제적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공리적 방법입니다. 공리적 방법이다. 그래서 공리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데 당신한테 이런 손해가 가지만 또 이런 보상도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 어떤 개혁을 하면 내가 받게 되는 손해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적절하게 보상을 해준다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 방법은 사회규범적 방법입니다. 사회규범적 방법은 자발적 협력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성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런 게 다 사회규범적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1번 보면 강제적 방법. 강제적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일시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1번 질문 보면 강제적 방법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공리적 방법. 이것은 질문을 보면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맞습니다. 2번 질문도 맞고요. 3번에 보면 기본적 사회적 방법. 여기에는 밑에 줄에 참여의 원활화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저항을 가장 근본적 해결하는 방법. 이것은요. 공리적 기술적 방법이 아니고 규범적 사회적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인식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저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1번에 가해 참여 기회 제공 해당이 되겠죠. 나의 포괄적 개혁하면은 저항이 더 강해지겠죠. 왜냐하면은 포괄적 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 저항이 적게 되겠죠. 나는 틀렸고요. 다에 보면 구성원 부담 최소화 맞습니다. 4번에 외부 집단에 의한 개혁은 조직에서 반발이 심하죠. 그것보다는 조직 내부에 의해서 개혁이 추진되면 반발의 정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에 피교육자를 교육 홍보 이것도 방법이 되겠죠. 다음 바에 보면 개혁안을 명료화해도 정확히 이해를 하니까 반발이 줄 수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가, 다, 그 다음에 마, 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절의 국가별 행정개혁입니다. 화면 1번에 선진국, 특히 영국과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국입니다. 이 영국은 대처수상, 여러분 잘 아시는 철의 여인, 이 대처수상이 재정개혁을 시작하면서 또 행정개혁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을 했고요. 특히 Next Steps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Next Steps, STEPS. 그래서 Next Step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두 개로 구분해서 하나는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이 있는데 결정 기능은 그대로 두 대, 집행 기능은 따로 떼내어서 다른 기관들에게 맡깁니다. 그 기관을 Executive Agency라 그래요. Executive Agency. 그래서 이 집행기관이에게 큰 자율권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였죠. 이 외에도 영국은 CCT라고 하는 의무경쟁입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행정개혁으로 의무경쟁입찰제 CCT.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있고 또 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무원들, 즉 공공이 잘하면 그 공공에게 서비스 공급을 맡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간이 공공보다 서비스 공급을 더 잘하면 우수하면 민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무 경쟁 입찰 제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영국은 그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서 하나 더 전개된 게 베스트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최선의 BEST, 베스트 밸류 가치. 그래서 이게 2000년에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CCT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CCT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무 경쟁 입찰제도. 이거는 아까 공공하고 민간의 경쟁인데요. 이 경쟁할 때 뭘 주로 따지는가 하면 원가를 따졌습니다. 품질보다는 원가, 누가 저렴한 원가로 제공하느냐를 따졌거든요. 근데 베스트 밸류는 뭐냐 하면 국민에게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걸 공급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품질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이름이 붙어서 베스트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베스트 밸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중앙정부가 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게 수준이 미달된다면 그 해당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 권한을 대폭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스트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미국은 고 대통령이 주도를 했고요. 부통령입니다. 고 부통령이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한 조직이 있는데 그걸 NPR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국정성과평가팀이라고 하고 우리가 NPR이라고 해요. 그래서 National Performance Review라고 National Performance Review NP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여러분은 NPR의 주된 성격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NPR은 고객 우선주의입니다. 고객 우선주의. 두 번째가 문서주의를 좀 벗어나자. 문서주의 지향입니다. 문서주의 지향. 세 번째가 권한위임입니다. 권한위임. 요 권한위임이란 말은 뭐냐면 공무원들의 어떤 재량권을 좀 확대시켜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이번에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인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 하시고요. 각 역대 정부에서 주된 조직 개편 어떤 게 있었는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주된 그 조직 개편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삼 정부 때는 내무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요. 내무부의 그 지방 통제 기능을 축소했다 특징이 있고요. 다음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책임운영기관 그리고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여성부가 신설이 됩니다. 다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철도청이 폐지가 되고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됩니다. 그리고 법제처하고 국가보훈처,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킵니다. 네. 제가 이런 소개한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요. 그리고 아까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했던 법제처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이 장관급을 다시 차관급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안전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됩니다. 국민안전처.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차관은 현재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7개가 있습니다. 국, 문, 보기, 과외다가 산업, 통상, 자원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볼까요? 국 뭡니까?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문,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여기다가 산업통상, 자원부. 그러니까 국문보기 과예산 이렇게 됩니다. 7개의 복수차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뀝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특징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의 문재인 정부 때 제가 2가지 이야기했죠. 복수 차관이 7개라는 거, 국문보기 과예산 7개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영국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봅니다. CCT 설명드렸고요. 이번에 CCT 물론 지방정부 대상으로 한 거지만 영국의 개혁은 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면 시민헌장 있습니다. 예, 맞고요. 3번에 보면 지방정부 위주 아닙니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혁을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처를 가리켜 철의 여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번에 보면 시장성 검증 테스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성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어떤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해왔다 그래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업무인가? 그걸 민간이 맡으면 더 좋은 건 없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시장성 검증 테스트예요. 그게 맞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선진국 행정개혁. 이번에 결과지향적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 이런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예산 운영 그렇습니다. 3번에 보면 중앙인사기관의 권한이 확대가 아니고요. 그 집권화가 아니고요. 이때는 90년대 선진국에서는 인사권이나 재정권의 분권화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4번의 직제 관계가 없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역대 정부 조직 개편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보면 김대중 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맞습니다. 2번 보면 노무현 정부는 국정홍보처 신설 아닙니다. 국정홍보처는요. 김대중 정부 때 신설이 되었고 나중에 이명박 정부 때 이게 폐지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정홍보처는 김대중 정부 때 신설이 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 폐지가 되면서 그럼
홍보처 기능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이명박 정부는 3번에 나오죠. 국정홍보처 이런 것들을 다른 부처와 통폐합해서 맞고요. 4번에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을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개편했던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문재인 정부의 행정개혁입니다. 1번의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재난안전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맞고요. 3번의 복수차관 총 7개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국문, 보기, 가괴, 산 총 7개가 맞습니다. 다음 4번의 중소벤처기업부신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역대정보 옳지 않은 것 보면요. 1번의 노무현 행정부는 사업별 예산제도도 맞고요. 김영삼 정부는 내무부, 그 당시 내무부의 지방통제기능 축소 맞고요. 3번의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 통폐합 맞고요. 4번에 보면 김대중 정부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아닙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실전 테스트입니다. 1777년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경제가 법이나 명령 지시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군수 물자 가격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규제의 어떤 역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제가 불러일으키는 역효과. 그래서 그걸 가리켜 지문 4번의 규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해서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 규제가 집행이 되는데요. 규제가 집행되면서 본래의 의도했던 목적하고는 반대되는, 상반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 이걸 규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별표 2개 하겠습니다. 틀리기 쉬우니까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공관리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정보기술의 활용 맞습니다. 성과관리 체제 도입도 맞고요.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도 맞는데 4번에 보면 사회적 규제의 완화인데 이건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규제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경제적 규제 그리고 사회적 규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라는 게 뭔가요? 사회적 규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는 완화할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바람직한 거죠. 볼 수 없는 것은 4번이 되고 예산의 신축성이 확대되어야 여러 가지 집행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시대순 보겠습니다. 가부터 보면요. 정보통신부를 폐지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이명박 정부입니다. 나에 보면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요거는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 외교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되고요. 라에 보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이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답은 3번 나라가다 3번이 되겠습니다. 제13장 행정개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행정학 강의 전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과의 인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4월 2일 시험에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한번 시행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문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